동백에 대한 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인수 선생님은 동백꽃을 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참 섬진강에 가서 동백 진 것을 보고 그냥 대가리째 뚝뚝 떨어져서 낭자하구나 이렇게 동백이 진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는 한 번도 아파 본 적 없다는 거죠. 그 동백이 신기, 동백의 청춘은 떨어져서 저렇게 피 흘려서 낭자한테 자기는 내 생각해 보니까 참 붉은 청춘이 나는 그렇게 참 덧없이 비명도 없이 흘러갔다는 이제 그런 독백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문정희 선생님은 참 이분은 정말 참 언어의 귀재죠. 이분은 좀 더 진일보했습니다. 보면은 지상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뜨거운 술에 붉은 독약 타서 마시고 천길 절벽 위로 뛰어내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동백꽃이 떨어지는 것을 천길 절벽 위로 그냥 사랑이 그냥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독약을 붉은 독약을 마시고 떨어졌다고 동백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참 대단하죠. 김훈 선생님의 동백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고입니다. 예, 표현 볼까요? 그 중에서 자,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예, 어,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러운 꼴을 보이지 않는다. 뭐 카라의 노래, 현의 노래 우리가 읽는 느낌이잖아요.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눈물처럼 후두둑 이렇게 떨어진다고 나중에 표현을 했는데 나당연합군에게 백제가 멸망되듯이 그렇게 또 뭐 삼천궁녀가 낙하하면서 백마강으로 추락하듯이 이렇게 꽃이 떨어진다고 표현한 그런 시인이 그런 문인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김훈 선생님은 워낙 이렇게 역사적인 글을 많이 썼고 연구하고 하니까 꽃이 지는 것도 예,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려서 이런 발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는 산수유를 구경하러 광양 다 마을에 가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산수유를 보면서 김훈 선생님이 적은 글에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고 하면서요. 이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래서 산수유는 아주 이제 중량감 없는 그런 꽃인데 꽃송이도 보이지 않고 이제 어렴풋한 그런 기운만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파스텔처럼 이렇게 산야에 번져 있다고 이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언제 지는지 이렇게 눈치채기도 어렵고 이 그림자 같은 꽃이 나중에 문득 종적을 감추는데요. 자, 그 장면이 기가 막히죠. 묘사한 장면이. 그 꽃이 쓰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그래놓고 이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 가꾸는 꿈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기가 막히죠. 보통 우리가 적으면 어떻게 적겠습니까? 뭐 노란 꽃송이가 올망졸망 이런 말 예, 얼마나 내가 적어놓고도 유치합니까? 본인이 유치하다는 걸 못 느낀다면 정말 그죠?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가? 예, 적어도 예, 좋은 산문,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야 내 의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김훈 선생님의 목련 한번 볼까요?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련은 아주 이거 뭐랄까 자의식에 가득 찬 꽃이라고 김은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봉우리도 하늘로 막 치켜 올리고, 그렇지만 목련은 어떻습니까? 꽃 중에서 칠 때 가장 남루하고 참혹한데 누더기가 돼가지고 너덜너덜 거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이분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목련꽃의 이제 죽음은 아주 느리고 무겁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 예, 목련꽃이 있잖아요. 죽는 그게 목련 하얀 잎이 누렇게 변하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천천히 진행되는 말기암 환자 같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목련꽃은 언제가 절정이냐 하면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라고 이분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목련이 나중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면 이 소리 한번 보세요. 펄썩. 예, 의성어를 해도 자신만의 소리, 펄썩 소리를 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다. 예, 진짜 목련이 떨어진 내 눈앞에서 지금 한 송이가 예, 벌썩 투둑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호 시인의 꽃의 보복.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내 앞에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대상이 한번 되어보라 했지 않습니까? 상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꽃이 생각할 때 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꽃을 꺾죠.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꽃은 우리를 꺾지 못하죠. 그렇지만 꽃이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저 인간들이 우리를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꺾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해야 될까? 볼게요. 모가지만 잘려와서 분노하는 우리들을 그죠? 인간으로 치면 참수시키죠. 꽃을 참수를 시켜가지고 데리고 와가 우리는 웃고 그걸 아름답다고 히히낙낙 바라보는 거죠. 자, 꽃은 지금 몸통이 잘렸어요. 머리가 싹둑 잘렸어요. 그래서 저 인간들에게 우리는 보복하기로 했다. 어떻게? 절대로 열매를 맺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다. 자, 이렇게 잘려온 매화 나무 가지가 또는 어떻게 다른 이렇게 유실수를 맺는 그런 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얏 나무 가지를 만약에 꺾어 왔다. 예. 절대로 이렇게 자두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기 앵두 나무 꽃을 꺾고 오면 앵두를 맺을 수가 없죠. 자명한 사실이지만 시는 이렇습니다. 그죠? 예, 절대로 맺지 말자고 꽃이 다짐을 했다고 그렇게 그 꽃 키를 대고 꽃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바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강물이 지금 겨울 강물이 가만히 있어도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귀를 열어서 한번 그림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열 필요가 있죠. 제가 예전에 쓴 글 중에서 봄이 구른다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부분에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구른다. 창밖 벚나무 사이로 바람이 구른다. 나무에서 내려온 바람을 타고 낙엽이 흐르고 마른 흙이 날린다. 사방이 요동치는 것을 보니 봄이 저만치 오고 있나 보다 하고 앉아 이렇게 봄이 오는데 맨 끝에 보면 이 충풍이 구르기까지 나무의 뼈가 아프고 강물의 살이 아팠음을 어찌 모르랴 하고 이 진짜 나무가 그 꽃을 피워낸다고 그 새 잎을 틔워낸다고 속살을 갖다가 그 벌려서 그 자기의 살점을 쪼개어서 그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그 생명을 잉태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뼈가 아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강물도 마찬가지죠. 강물도 얼어 있다가 그 봄에 강물을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온몸을 녹여야 되니까 그 살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 글도 제가 쓴 글이죠. 우리가 계절을 쓸 때 뭐 1월, 2월, 봄, 여름 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제목을 잡기도 하고요. 또 그 계절을 대표하는 뭐 꽃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저기 뭐 자연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두 제가 좋아하는 자두를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자두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고 한번 조금 볼까요? 1년을 기다렸다가 먹는 과일이 있다. 딸기의 계절을 거쳐 수박과 포도의 베리탐을 가로지르고 오는 어질어질한 향이다. 풋여름 노을빛을 닮은 색, 한 입 베어 물면 코끝이 찌릿하고 눈허리가 쉬어온다. 그 과육은 혹독했던 입덧의 기억까지 소환시키는 힘을 가졌다. 자두의 계절이 왔다 하고 서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미에 보면 올해도 무당벌레와 사마귀와 거미를 함께 키운다는 자두원 농부가 택배를 보내왔다. 예, 그냥 무농약, 무공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 방법도 있죠. 물기를 털어낸 붉은 열매를 활짝 깨문다. 온몸을 몸서리치게 하는 맛이다. 누구에게나 한 계절은 있는 법. 자두맛같이 짜릿한 순간은 이제 다 지나갔을까. 자두를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회상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6월 중순 하지 때 하지 저음에 첫 나오는 대석 자두를 활짝 깨물으면 얼마나 시큼한 새콤달콤한 그 맛, 그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시절은 이제 또 다시 올까요? 아득하죠. 그래서 그런 참 젊었던 시절도 한번 과일을 먹으면서 그 계절에 이렇게 회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을산 다녀와서 홍시처럼 앓는 여인, 가슬가슬한 이마 위에 낙엽 타는 냄새가 난다. 단풍만 담으라 했는데 불을 안고 왔는지. 그래서 뭐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는데요. 가을 산행을 갔다 와서 아파서 이렇게 이마 위에 낙엽 타는 냄새가 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풍만 담고 온나 했는데 진짜 불을 안고 왔는지 가을 산에 갔다 와서 이렇게 열이 나는다. 그냥 앓는 것도 어떻게 앓느냐 하면 홍시처럼 앓는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색깔, 홍시라는 색깔, 단풍이라는 색깔, 불이라는 색깔, 다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앓고 있는 병명이 감기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붉은 감기 라는 제목으로 이 시인데 아주 정말 짧지만 아주 참 발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붉은 감기라는 김영철 시인의 시를 또 우리가 인상 깊게 한번 보았습니다.
아까 서성남 선생님의 2월이라는 예, 수필도 보았지만 이재모 선생님의 이분은 시인이지만 예, 산문을 쓴 것 중에서 11월의 가을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서도 이제 11월에 대해서 이런저런 쭉 특징을 쓰고 그 다음에 참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저는요. 11월은 의붓자식 같은 달입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10월과 12월 사이에 엉거주춤 낀 11월엔 난방도 안 들어오고 선뜻 내복 입기도 애매해서 1년 중 3월과 함께 가장 춥게 밤을 보내야 하는 달입니다. 들어가다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메인은 10월이나 12월에 다 빼앗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허들의 행사나 치르게 되는 달입니다. 과로 같은 부록 같은 본문의 각주 같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좀 존재감 없는 달이라는 거죠. 11월이 산과 강에 깊게 쇄골이 드러나는 달입니다. 저녁 땅금이 혹은 어스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달입니다. 하고 예, 그 11월을 아주 특징 있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다소 긴데 계절에 대한 이렇게 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계절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글들도 아주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예, 우리가 대면 수업이 되면 또 다음에 예, 우리가 전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글을 쓰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